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생각의 차관에서 명일영어 영어 담당하고 있는 영어사 윤대영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스타트를 주셔가지고 예 긴장 반 설렘 반입니다. 그 브로셔는 파란색으로 된 거 제 거 펴시면 되고요. 거기 이제 제 거 양력이랑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배포 자료 중에 요 프린트 보이십니까? 예, 요것만 있으시면 됩니다. 요거. 이렇게 필기 하실 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필기하세요 이거 말씀 안 드릴 테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일단 진행하기에 앞서서 요번에 명일요고 일단 배정받은 거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요번에 명일요고가 조금 특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요번에 명일요고를 쓰지 않은 여학생들이 대거 명일요고에 배정 받았다 튕겨서 이거 말고 예, 이거 말고 작년에는 명일여고 1학년 신입생의 학생 수가 150명가량, 예, 150에서 170가량 정도였는데 요번에 200명을 넘겼습니다. 예, 이게 약간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1등급 비율이 10%까지인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아무래도 150명대일 때보다 200명일 때 입학 정원 수가 늘었기 때문에 1등급을 맞는 비율의 아이, 2등급 비율 아이들이 좀 더 많아졌다. 그럼 내신 따기가 어렵나요? 좀 수월한가요? 그래도 수월해졌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물론 다른 학교가 평균 한 400명에 육박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뭐 입학 정원이 뭐냐에 따라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그래도 혹시 지금 명일여고 2학년 올라가는 애들한테 내신 따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으면은 너무 그 불안감은 없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입학 정원이 늘었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저랑 이거 지금 받은 자료가 똑같거든요, 저랑. 예.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명일여고 학부모님들이시죠? 하나만 여쭤볼게요. 명일여고 영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거. 명일여고 영어 하면 어떻다고 얘기들 들어보셨어요, 혹시? 제가 참고로 한영고랑 명일여고를 담당하거든요, 올해. 제가 원래는 한영고랑 광문고 두 학교만 했었다가 올해 너무나 감사하게도 원래는 한영 강문 할 때도 한 3년 전부터 어머님들께서 요청이 있었어요. 명일여고는 왜 안 해주시냐. 근데 시간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간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올해는 마침 광문고 1학년을 제가 안 하게 돼서 명일여고를 하게 됐는데, 이게 제가 한영고랑 명일여고를 둘 다 이렇게 하는 걸 아시는 어머님들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영고 영어는 어떻다고 들어보세요. 그냥 듣자마자 한영고 영어. 그냥 바로 어렵다고 나오시죠. 뭐 내신 따기 어렵다. 명일여고는 어떠신 것 같아요? 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광문이나 한영에 비하면 명일여고 영어는 그래도 조금 할만하다. 조금 쉽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명일여고 영어는 시험 범위가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광문고등학교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객관식 24문제, 서술형 6문제, 총 30문항 정도가 나오는데, 학생이 와 있어가지고, 예, 총 30문항 정도가 나오는데 시험 범위 지문 개수가 시험 문제 개수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어떻죠? 시험 문제 개수 곱하기 2 또는 3 정도가 시험 범위인데 명일여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의미한 게 또 뭐가 하나 있죠?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지문을 하나도 안 빼고 거의 다 출제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런지 명일여고는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시험 범위를 다른 학교처럼 미리 알려줄 필요가 없죠. 왜요? 지문 다 낼 거니까. 그래서 매주 조금씩 범위를 알려줍니다. 원래 다 알려주거든요. 타 학교는 많으니까 범위가. 근데 명일여고는 한 주에 조금, 그 다음 주에 조금, 그 다음 주에 조금. 작년 같은 경우 시험 열흘 전, 1학기 중간고사 기준 열흘 전에도 영어 범위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냐면은 시험 범위가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그랬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의 준비는 매주마다 시험 범위가 나왔을 때 그 해당 범위를 다음 주에 끝내야 돼요? 그 주에 끝내야 돼요? 일단 그 주에 끝내야지만 다음 주에 나오는 시험 범위에
조금 더 집중하고 몰입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우리 아이들도 저도 엄청난 집중력과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 강의 준비와 강의를 하는 건 저의 몫이고 아이들은 따라와 주기만 될 겁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시험 범위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시험 문제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냥 명일여고 영어는 쉬워라는 지나친 일반화가 조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4개의 유형을 말씀드려 볼게요. 어법, 이 문법인 거는 이제 아시겠죠? 고등학교 어머님들이시니까. 예, 어법 문제 역시나 나오고 어느 고등학교나 나오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휘는 말 그대로 영단어 얘기하는 건데 시험 범위에 출제되는 객관식 선지, 서술형 보기에 출제되는 어휘의 수준이 생각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입수한 공식 정보에 따르면 영어 단어를 어렵게 내시던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올해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명일여고에서 근무를 안 하시게 되었습니다. 요것도 다행이에요. 요것도. 근데 방심은 하시면 안 됩니다. 중학교 때는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 단어만 달달달 외우면 되죠. 우리는 고등학생이죠. 그 단어만 외워서는 대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수준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지문 안에 있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의 같은 뜻, 반대 뜻으로 어휘를 바꾸는 거는 명일여고도 다른 고등학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보세요 한번. 이렇게 내면은 크게 어려운 게 없죠. 그럼 명일여고는 전교생이 다 100점 나옵니까? 그렇게 출제하는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뉴스 나올걸요 아마. 변별력이 난리가 날 텐데요. 뭐가 보면 킥이 있겠죠. 명일여고 시험의 킥은 2개입니다. 즉 2월 달에는 우리 아이들이 지문을 바라보는 관점과 지문을 분석하는 방향성을 명일여고 영어와 완벽하게 동기화를 얼마나 잘 시키냐에 따라서 첫 시험부터 내신 점수의 방향성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보세요 한번. 2월 달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명일여고 영어스러운 지문 분석의 방향성을 익히는 거죠. 그럼 3월 달 되면서 뭐가 발표가 되죠? 시험 범위가 발표가 되죠? 우리가 2월 달 동안 연습했던 방향성대로 시험 범위만 바뀐 상태로 그냥 분석이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왜 마이크를 껐는지 아세요 혹시? 명일여고 영어는 그냥 쉽대. 명일여고 영어 내신은 그냥 누구나 딸 수 있대. 1등급 컷이 무작정 높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전 명일여고 영어가 아닙니다.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배정을 받고 있고요. 자사고, 과고, 외고에 탈락한 아이들도 명일여고에 많이 와 있고 특히 올해는 입학 정원까지 늘었죠. 변별력을 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너무 쉬운 영어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뒤에 제가 요거 이렇게 넣어놨는데 시간표는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간표는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름이 윤대영인데 윤대영 영어를 줄여서 강삼영 윤대영어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 네이버랑 유튜브에 윤대영어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 나오고 유튜브에도 제 거 검색하면 제 거 유튜브 채널이 나오거든요. 오늘 주말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은데 이따가 혹시 시간이 조금 되신다면은 제가 블로그에는 제가 오랜 기간 담당해왔던 광문고랑 한영고 영어가 어땠고 적어놨는데 유튜브에는 어머님도 쇼츠 보시죠? 네, 제가 제 실제 영상 강의 영상을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실 때 제가 연결어 같은 거 수업 영상 올린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봐보세요. 예, 그리고 아이한테도 링크를 같이 줘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든 학교가 다 연결어는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문제화 시켜 출제하는 고등학교는 어디밖에 없다고요? 명일여고밖에 없습니다. 요양문 완성 문제도 다른 고등학교도 출제를 합니다만 킬러 문항이 되는 학교는 어디밖에 없다고요? 명일여고밖에 없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2월달 4주 동안 우리 아이들의 뇌를 완벽하게 명일여고 영어화 시켜 놓겠습니다. 예. 수업이 주 2회가 있고 주 1회가 있습니다. 주 2회는 독해 한 번, 어법 한 번. 주 1회는요, 그럼? 어법보다는 독해의 비중을 조금 늘려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간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개강이 바로 다음 주예요. 왜냐면 2월 달에 또 모도 있죠, 우리. 설도 껴 있죠. 예, 또 설 주는 또 한 주가 또 날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서 한 3주 정도 최대한 명일여고화 시켜서 아이들을 이제 시험장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네, 아무쪼록 2월 달에 예, 최대한 명일여고화 시켜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한 3분 정도 일부러 빨리 끝냈거든요. 제가 30분까지인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랑 면대면 상담을 원하시면 학원에 문의를 주셔도 되고 제 거 블로그에 쪽지 보내주세요. 제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수업이 다 꽉 차 있거든요. 최대한 시간을 제가 낼 테니까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면대면 상담을 원하시면. 뭐 우리 아이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상관없습니다. 예. 혹시 지금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지금 혹시 아까 손 드신. 혹시 결석하게 되면 동영상 보내주시면 결석하면요. 예, 수업은 매번 촬영할 겁니다. 네네, 영상은 항상 촬영할 거고 영상 보강 언제든 가능하고 말씀해 주신 게 말씀드려볼까요? 저는 명실상부 자타공인 강동구 영어 1타 강사가 아닙니다. 네, 저는 1타 강사가 아니에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직접 인볼브 합니다. 클리닝 뭔지 아세요? 클리닝 수업 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더 불러서 단어 재시험을 보든 숙제 검사를 다시 하든 부족한 아이들 검사해 주는 거 있죠. 예, 그거 제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예. 영상은 항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또 있으세요? 네, 학기 중도 똑같이 할 겁니다. 왜냐면은 시험 범위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영어를 나는 굳이 많이 안 하고 좀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 하는 아이들은 1회 반을 선호할 거고요. 근데 이제 영어가 자신이 없다. 내가 명일여고 학생이 아니어도 영어가 좀 자신이 없다는 정도의 2회를 원해요.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학기 중에도 2회 반이 있고 1회 반이 운영될 겁니다. 예. 3월 달 부터는 주 2회가 시간이 어떻게 이제 내려올 겁니다. 예. 아마 한 지금 예상한 게 7시, 10시 타임. 그리고 명일여고는 일찍 끝나는 요일이 올해는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월화목이거든요. 통상적으로 고등학교가 4시에 끝나죠. 근데 그 3개의 요일은 3시에 끝날 겁니다. 올해 변화가 없으면. 그럼 4시 수업이 가능하겠죠? 예,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시간표 많이 열어두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한 번만 수업 들으면은 두 번 수업 듣는 거보다 좀 수업의 그게 달라지나요, 많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법을 다루는 비중이 조금 적습니다. 독해를 더 많이 하세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어법은 그렇게 문제가 많이도 안 나오고 너무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영어를 조금 자신 있어 하는 아이들이 꼭 명일영어가 아니어도 영어 좀 하는 애들은 주로 1회 반을 선호하고 다른 과목에 시간을 쓰죠. 다른 과목이 어떤 건지 대충 예상되세요? 두 과목 중에 하나일 텐데. 수학이죠. 근데 요즘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 5등급제가 되면서 과학 네,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통합과학은 과목이 4개가 들어가 있어서 영어보다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수능이 다르잖아요, 아이들은. 네. 어떤 수준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시나요? 모의고사 점수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전국 모의고사는 5등급제가 아니잖아요. 예, 한 3등급 정도 나온다 생각하고 초점 맞춰 수업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모의고사 1등급 나오는 애들도 아까 말씀드린 그 2가지 유형 있죠. 킬러 문항이 되는 그거를 수월하게 하진 못해요. 그 아이들도. 그러니까 애초에 다 3등급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잡고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예. 모의고사는 따로 해주시진 않죠? 아까 모의고사 대비는 따로는 조금 불가능한데 만약에 제가 한다면 무료 특강으로. 예. 그리고 사실 아까 그 두 개의 유형이 있잖아요. 그게 수능 출제 방식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2개 유형이 왜 킬러 문항이냐면요. 그 정답이 되는 근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정답은 나오겠지만 지문을 뜯어보면 제가 이거 3년 동안 분석하거든요. 지문을 뜯어보면은 정답이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은 모르죠. 답만 고르면 되니까. 근데 그 근거가 정확하게 수능 출제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문장 부호가 정답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모르죠. 강사인 저는 알죠. 문장 부호를
정답의 근거로 선정하는 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출제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문장을 아주 그냥 갈아 먹여줄 겁니다. 뭐가 근거가 될지 몰라요, 사실. 예. 마지막, 예. 이거 내신 비교업 제 설명인데 네. 2월 말쯤에 또 다시 산업학기종 설명회를 또 한 번 더 한다고 또 합니다.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네.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하기 전까지 조금 텀이 좀 길게 있잖아요. 지금보다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도 지금 똑같이 프로그램이 또 수업이 되는지 아니면 그때는 조금 내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의고사나 수능 대비를 위한 수업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는지.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 넘어갈 때 한 일주일 정도 텀이 있는데 그때는 일주일에. 예, 일주일. 네, 고등학교는 길어야 8일인데 그것도 애매할 때 거의 일주일 정도면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난 기준일 일주일 뒤에 저는 바로 개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되게 짧아요. 왜냐면은 가족여행 갔다 올까? 저 홍천으로 1박 2일 끝났고요. 엄마 나 힘들어. 하루만 쉽게 3일 끝났고요. 야, 저녁은 먹자 오랜만에 나흘 끝났고요. 엄마 갑자기 몸이 이상한데 아픈 것 같아 5일 끝났고요. 나머지 이틀은 친구 만나고 1학기 중간고사 점수 나온 거 보고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개강해야 돼요.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여름 방학이 있잖아요. 이제 여름 방학 때는 완벽하게 수능 수업을 제가 지금 진행하는 수업은 공통 수업이잖아요. 방학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수능형 수업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명일여고가 시키는 겁니다.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지금 왜 가야 되냐면요. 제가 아까 제가 뭘 직접 한다고 그랬죠? 클리닉을 한다고 그랬죠? 저 클리닉 하러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연락 주세요. 블로그에 쪽지도 주시고 학원에 문의 언제든 주시면은 예, 제가 연구실이 있어요. 여기 이삭토스트 옆에 건물에 연구실로 제가 모실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방재현입니다. 우선 이제 오늘 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자리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3주 뒤에 또 내신 대비 설명회가 또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좀 내용이 이제 겹칠 것 같아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제 명일여고 학교 시험 특징 뭐 명일여고만의 학교 시험 특징이랑 뭐 이제 그거에 맞춘 최적화 뭐 대비 프로세스 이런 걸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조금 일반적인 내용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2022년부터 여기 생각의 차이에서 내신 대비를 통합반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뭐 대략 한 12개 정도 학교였는데 뭐 당연히 이제 명일여고도 들어가 있고 뭐 배재, 한영, 광문, 뭐 상일, 그리고 성덕, 선사, 뭐 동북, 강일, 한대부고, 한영외고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학교 내신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좀 바꿨어요, 시스템을. 작년에는 제가 광문고랑 상일여고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은 팀에 있던 이제 친구 강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와 함께 이제 한영고 이렇게 3개 학교를 맡아서 내신 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작년에는 뭐 이렇게 여러 뭐 내신 대비 시스템도 바뀌었었지만 뭐 그에 추가로 작년에 수능 친 학생들 있죠. 07년생 학생들. 그 학생들 대상으로 수능 수업도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치에서는 제가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 보는 학생들 대상으로 그 면접 구술고사 대비 수업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수업을 작년에 시도를 했었던 이유는 제가 사실 저는 스스로 학생들 수학 공부하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수학 공부만 도와주면 되는데 이걸 좀 효율적으로 도와주려면은 이제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이제 실시간으로 잘 알고 있고 뭐 예측도 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뭐 항상 좀 글로 읽고 뭐 자료도 찾아보고 하는데 그렇게 그냥 글로 읽어보는 것보다는 제가 그냥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완전히 뼈저리게 느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시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는 수능 수업을 이제 하지 않고 내신 대비 수업에만 좀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네. 내신 대비 수업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서울대 일반 전형 수업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상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수업이 아니라 뭐 특정 시즌인 뭐 여름 방학 때, 뭐 추석 연휴 때, 그리고 수능 끝난 직후 이런 때만 이제 운영이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내신 수업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네, 통합반으로 원래 기존대로 통합반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수업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이제 몇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혹시 이제 뭐 자녀분들이 이제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자녀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자녀분들이 고등학교 생활 내내 중요하게 여겨야 될 세 가지가 뭘까요? 제가 지금 이게 5번째 설명회거든요, 오늘. 자, 이제 통합반이라 이제 8개를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5번째인데 혹시 뭘까요? 세 가지?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내신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신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내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특히 뭐 여러 가지 수업에서 이제 느꼈던 건데, 제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진짜 현역 학생들이 정시로 대학 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되게.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의 수학 실력을 당연히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고는 있고, 저는 보통 이제 상담을 평소에 할 때 다른 과목 성적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상태도 잘 알고 있고. 네, 제가 좀 많이 궁금해서 많이들 물어봅니다,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능 결과가 그렇게, 물론 아직 정시 발표가 나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점수 보면 이제 대략 배치표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정시로도 이제 대학 가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 수시로 가야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 그래서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그 내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신은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결국에 학생부를 잘 이렇게 꾸려 나가야 되는 건데, 그 학생부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첫 번째로 뭐 일단 정량적인 평가죠. 성적. 지금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찍히는 그 정량적인 숫자와, 그리고 뭐 이제 세부 특기사항이라고, 세특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죠. 그런 정성적인 요소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정량적인 요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학교가 수학 과목은 거의 중간고사 30%, 그리고 기말고사 30%, 그다음에 수행평가 40%를 한 학기에 다 종합을 해서 순서대로 줄을 쫙 세운 다음에 등급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대학에 지원을 할 때 넘어가는 성적은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넘어가고 기말고사 성적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 종합한 성적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신 평균 등급이라고 했을 때 그때 계산하는 것도 그냥 한 학기 종합 등급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잔인하지만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좀 안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좋은 소식 중에 첫 번째, 모든 수학 과목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모든 수학 과목이 상대평가가 됐습니다. 상대평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물론 이제 이전 교육 과정에서도 똑같았지만, 지금 이 지필 평가를 잘 보려면은, 그러니까 지필 평가에서 원하는 성적이 나오려면 여기 있는 4가지 능력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 위에 있는 2가지, 계산력이랑 뭐 문제 해결력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력으로 극복이 됩니다, 무조건. 제가 지금 뭐 사기를 치고 있는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정말로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 사례를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노력을 할 줄 몰라서, 또는 노력을 하기 싫어서, 또는 노력을 너무 늦게 시작해서 이제 성공하지 못할 뿐이지,
노력하면 무조건 됩니다. 수학은 물론 이제 머리 좋은 학생들은 당연히 수학 공부하는데 얼마 안 걸리죠. 남들 5시간에 할 거 30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근데 그런 친구들은 저희의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이제 노력을 하면은 그래도 이제 수능 기준으로 2등급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수학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무조건. 그런데 이제 내신이랑 수능은 또 좀 다른 점이 내신은 제한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저 밑에 있는 두 가지 능력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시험이 저 밑에 있는 뭐 담력도 필요하고 순발력도 필요하지만 내신은 진짜 주요하게 작용합니다. 저게. 예를 들면 담력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광문고 지금 이제 작년에 수능 쳤던 학생인데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를 봤는데 제가 그때 가르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글씨가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시험지를 딱 봤는데 그냥 검은색은 글씨, 하얀색은 종이 이런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사실 실제 실력은 기존 9등급제에서 2등급 이상은 나오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 학생은 결국에 치료를 받아서 극복을 하긴 했어요. 그 공포증 같은 거를. 근데 제가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는데 사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 학생이랑 완전히 반대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긴장을 아예 안 했었어요. 긴장을. 제가 왜 긴장을 안 할 수 있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수영 선수였거든요. 진짜예요, 어머님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키가 안 자랐습니다. 옆으로만 자랐어요, 이렇게. 제가 정말로 강동구 교육청이나 서울시 교육청 대회를 이제 올림픽공원 그 수영장에서 하거든요. 제가 거기서 3등 안에는 들었습니다. 항상 나가면은. 그래서 그 스타트할 때 그 긴장감이나 이런 거에 저는 좀 익숙해서 시험 볼 때 저는 긴장을 아예 안 했었어요. 물론 이제 저 같은 학생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이 좋지 않은 학생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노력으로 극복이 안 돼요. 뭐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뭐 이런 성장 환경이나 아니면 본인이 타고난 성격 이런 거에 이제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런 거는 사실 노력으로 극복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노력으로 극복 못하는 걸 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그런 거 찾아보신 분 계실까요? 지금 윗학년 기준이거든요. 09년생 지금 2학년 되는 학생들 기준인데 작년 1학기 때 모든 과목이 1등급 나온 올 1등급이 전국에 몇 명 있을까요? 다들 수줍으시네요. 7,000명입니다. 7,000명. 전국에. 물론 이제 모두 전수 조사를 한 건 아니고 주요 지역 3군데를 조사를 해서 약 2% 정도가 올 1등급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적다고 느끼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한 학기를 올 1등급 받은 학생들이 7,000명인 거지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성적표가 오염이 될 수도 있겠죠. 가면 갈수록. 이제 그렇지만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 정원이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에 지금 올 1등급 받은 학생들이 서울대 정원의 2배를 넘어가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런 통계 조사를 한 이런 거를 업으로 삼으시는 컨설팅 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추정한 추정치가 3학년 1학기까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평균 등급을 냈을 때 한 1.8 정도가 나오면 인서울 끝자락 갈 수 있습니다. 수시로. 1.8이요. 1.8.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머님들 1등급이 지금 내신 등급 1등급 나오려면 상위 10%고요. 2등급은 상위 33%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등급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2등급을 받아도 1.8보다 평균을 깎아먹는 등급인 거잖아요. 2등급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학이 준비가 뭐가 많이 안 되어 있어도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2등급에는 좀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과목 잘하는 게 조금 많이 무색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근데 가능합니다. 2등급은. 그 상위 33%면은 3명 중에 1명이에요. 학생 3명 중에 1명 들 수 있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내신은 최대한 제가 현실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등급 드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밑에 두 가지 능력이 조금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2등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위에 올라간 09년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등급과 2등급, 그러니까 2등급 위쪽 학생들 있죠. 그걸 가르는 거는 사실 이 밑에 두 가지 능력에 의해서 갈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본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신이 이런 최소한 이제 2등급은 받아 주셔야 되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배포 자료 1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맨 밑에. 지금 거기 있는 표를 제가 지금 여기에다 이제 옮겨놨는데, 이거는 지금 스탠다드한, 그러니까 전국의 대부분까지는 아니고 한 60% 70%의 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교육과정 편성표고요. 명일여고는 조금 다릅니다. 명일여고는 거기 지금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2학년 1학기 때 기하 선택인 거는 똑같은데 2학기 때는 인공지능 수학이 아니라 수학 과제 탐구입니다. 수학 과제 탐구는 뭐 별 다른 거는 아니고요. 그냥 보고서 쓰는 과목입니다. 보고서 쓰는 과목. 또는 그냥 문제집을 부교재를 선정을 하고 시험 보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2학년 선택 과목을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상태는 아니죠.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입니다. 이게 좀 안 좋은 소식을 하나 좀 들려드리자면 어머님들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하라는 과목이 진로 과목이라고 이공계열로, 그러니까 공대나 자연과학대학을 진학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근데 선택자가 엄청 많이 줄었어요. 진짜로 많이. 그러니까 지금 명일여고는 제가 2학년 그 기하 선택자를 샘플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제 몇 명한테 물어봤을 때 그 학생들의 말을 이제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하지만 네, 한 절반 정도 줄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근데 거기에 이제 상대평가까지 됐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저걸 선택을 했을 때. 근데 아무튼 지금 2학년 선택 과목을 신경을 쓸 때는 아니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배포 자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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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랑 미적분 원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지정 과목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강제로 다 해야 됩니다. 모든 학생이.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고1 수학 학습 로드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 지금 당장 뭐 2학년 선택 과목 이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니고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대비를 하려면은 어떤 학습을 지금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2페이지에 있는 거를 좀 축약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월에는 사실 공통수학이를 전부 다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훑기에는 조금 시간이 모자라고요. 그래서 조금 빈틈을 메우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이랑 4월에는 제가 아직 뭐 이 학원이랑 어떻게 이 통합반을 운영할 건지에 대한 세부 사항까지는 완전 디테일한 세부 사항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규 수업을 통합반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명일여고 학생들만 모아놓고 문제풀이를 하는 수업이 주 1회 1시간 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시간이나 요일 같은 거는 이제 실제로 입반이 됐을 때 이제 취합을 해서 결정을 할 거고요. 저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은 명일여고 학교 프린트, 명일여고 학교 교과서
원문항이랑 변형문항 문제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 이전에 통합반 운영을 할 때는 이런 거에 대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수학은 학교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명일여고는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명일여고는 그 별도 수업을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주 1회 1시간 반 동안 명일여고만을 위한 수업을 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봐주실까요? 네, 3페이지에 그래서 지금 공통수학 1을 2월에 공통수학 1 공부를 어떤 거를 하셔야 되느냐,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주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까다로운 단원, 뭐 예를 들면 나머지 정리, 복소수, 이 두 단원이 이제 조금 많이 까다롭게 느껴질 텐데 저 단원은 이제 별도로 아주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우의 수나 행렬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는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MBTI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MBTI 유형이 몇 가지인지 아시나요, 혹시? 그렇죠. 16가지죠. 제가 이게 실제로 있었던 대화인데 학생들이 쌤 MBTI 뭐예요? 너 MBTI 가지수는 몇 가지인지 알아? 라고 이제 제가 되물었었는데, 네, 좀 슬픈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학생이. 그래서 너 경우의 수를 몰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잖아요. 그걸 왜 곱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먼저 하고, 그게 이제 경우의 수 기본기입니다. 왜 2를 다 뭐 보통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인지 수형도 그려서 이래서 그런 거야. 사실은 덧셈이야.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네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이러한 빈틈을 좀 메우는 식으로, 제가 명일여고는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됩니다. 명일여고 저 행렬 단원이 작년에 정말 수학 강사들 사이에서 엄청 화두였던 단원이었거든요. 원래 교육과정에 없다가 새로 들어온 단원인데 명일여고가 작년에 너무 어렵게 냈습니다, 행렬 문제를. 그래서 저거는 제가 뭐 이제 예전 교육과정에 이제 있었던 수학 강사분들은 예전 행렬 문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아니까 이제 뭐 그런 스타일로 좀 가르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이제 좀 해줘야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한 커리큘럼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짜서 반을 오픈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뭐 학원 데스크에 전화 주시면은 될 것 같고, 아니면 제 연락처를 그냥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명일여고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박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명일여고 배정이 됐는데 혹시 어떤 마음이실지 살짝 공감은 되거든요. 사실 작년에 제가 데리고 있던 아이들 중에서 혹시 그 4칸 중에 명일여고 적은 아이가 있니? 라고 물어본 한 명도 없었거든요. 혹시 이 중에 계신가요? 명일여고를 적으신 분이? 안 계시죠? 그래서 명일여고를 왜 이렇게 희망하지 않는가를 생각해보면 답은 딱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혹시 앞에 설명에 다른 선생님들께서 작년에 인원이 어느 정도였는지 소개해 주신 분이 계셨을까요? 그러니까 대략 한 180명대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를 가니까 170명대로 줄은 거예요. 실제로 제 학생 중에 한 반에서는 진짜 극단적인데 5명이 이탈을 했대요. 5명이 한 번에 그냥 사라진 거예요. 진짜 많이 이탈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학교 생각해 보면은 사실 뭐 300명 정도는 기본으로 데리고 있고, 뭐 많으면 광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있으니까 1등급의 비율이 10%면은 30등 안에 들어가면은 1등급이 된다. 뭐 35등 안에 들어가면 1등급이 된다가 되는 것인데 명일여고는 17등 안에 들어야 된다. 18등 안에 들어야 된다. 이게 아이들한테는 너무 큰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1등급이 안 되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등급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제 학생 중에서 진짜 1년 내내 나 명일 안 되겠어요. 저 진짜 명일 탈출할 거예요 라고
입에 달고 살던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 그냥 1년 내내 계속 좋은 성적으로 1등급 받았거든요. 1등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아이들과 함께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명일여고 시험은 어떤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었으니까. 작년에 4번의 시험 중에 딱 한 번, 가장 첫 번째 시험은 쉬웠습니다. 그닥 어렵다라고 소개할 거는 없었어요. 1등급 컷 자체가 저는 1등급 중반대, 그러니까 90점 중반대, 한 94, 93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한 90점 초반, 91점 정도에 끊겼어요. 1등급 컷이. 그러면 엄청 어렵다라고 말할 건 아니에요. 근데 기말고사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난이도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거 진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너무 어려워하는 시험이었고요. 실제로 1등급 컷이 80점 중반대로 내려왔어요. 80점 중반대가 1등급이다라고 하는 거면은 어느 정도 어려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명일여고는 항상 특징이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고사에서는 1학기 중간고사를 말씀드리면은 그때까지는 아이들이 이거 보고서 내가 어느 정도 처음 보는 지문이지만 해석할 수 있어. 그리고 소설이어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읽어 내려가면 될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요. 기말고사에 넘어가면서 그 비중이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제가 요 외부 지문을 어느 정도 출제가 되었는지 배포 자료에 요 타원형으로 넣어놓기는 했어요. 여기서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문항만 따졌을 때 전체 14문항 중에 5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그중에 서답형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비중이 그렇게 높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편이지만 2학기 중간고사 들어가면 진짜 극단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요때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 보는 고전문학이 이때 들어가요. 작년 명일여고 고전문학 수업하실 때 어떻게 학교에서 하셨냐면요. 프린트를 다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고대 가요부터 가장 마지막 갈래까지 쭉 나눠주시고 그 안에 표를 넣어주시고 이 각각의 특징에 해당되는 문학 작품이 이런 게 있어.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같이 하지는 않을 거고 개별 공부 필수라고 적어주셨어요. 그걸 본 저는 와 이게 작품이 진짜 10개도 아니었고요. 거의 20개, 30개가 넘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학교에서 안 다뤄주는 상황에서 개별 공부 필수라고 하셨으니 시험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학원에서 안 해주면 진짜 너무 곤란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작품은 제가 같이 하고 진짜 분석을 하나하나 다 해줘서 시험장에 보냈어요. 분석지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해야만 했던 것인데요. 그때 16문항 중에 11문항이 들어갔고요. 요 비중을 보시면 69%로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이 정도로 우리 아이들한테 외부 지문이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중학교 때는 사실 외부 지문이 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테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교과서 속에 있는 지문들만 딸딸딸딸 암기했다면은 좋은 성적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예시를 조금 가지고 왔어요. 사실 요 빨간색 부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작년 기출문제고요. 문제가 가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가는 외부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나부터 얘가 지금 나부터 다까지 있긴 한데 문제에서 나는 학교에서 다룬 지문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게도 요 가 지문을 저랑 수업 시간에 해가지고 아이들이 크게 어려워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1번 문제였어요. 1번 딱 피자마자 모르는 지문. 그러니까 저랑 하지 않았다면 모르는 지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해? 하는 어려움에 맞닥뜨리는 거죠. 그래서 외부 지문이 우선 그렇게 등장을 하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 표현상의 공통점에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표시를 색깔을 넣어준 게 다 표현상의 특징들이거든요. 어순을 도치해서 순서를 바꾸어서 시적 의미를 강조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표현법을 사용을 해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왔니? 요거를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객관식이 아니라 뭐 1번에 기억 니은, 2번에 기억 니은 디귿 요런 식으로 모두 고르시오 문항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하나하나를 처음 보는 지문이랑 다 비교 대조를 가면서 이게 있네, 없네를 찾아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시험장에서 뚝딱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요걸 위주로 우선 수업을 진행할 거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나와 다시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시어가 그늘이라고 하는 시어가 있었어요. 그 시어랑 유사한 의미를 갖는 시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미 요 나와 다에서 유사한 거를 찾아야 하는 게 첫 번째 관문이었고요. 두 번째부터는 1번부터 5번 객관식 선지에 있는 시도 우리 아이들이 익숙한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를 읽고서 읽는 것도 힘든데 유사한 의미까지 찾으라고 하니 이것도 하나의 난관이었던 거죠. 얘도 똑같이 중간고사 문제였고요. 크게 차이 안 나는 3번 문제였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난이도가 엄청 어렵진 않았지만 얘보다 더 어려웠던 시험이 기말고사 이후, 기말고사부터 엄청 어렵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로는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서술형 문제인데요. 명일여고 서술형이 혹시 서술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하나의 문장을 완결된 문장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명일여고는 애초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주관식, 담답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장을 쓰는 거는 아니고 그냥 하나의 단어 한 2개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기호를 적는 문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문장을 써야 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작품 가부터 밥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난 요 상황을 적으라라고 했어요. 그럼 가부터 밥까지 6개의 작품인데 그게 다 학교에서 다룬 건 아니었거든요. 다룬 거 일부, 외부 지문 일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지문을 읽고도 여기에 공통된 상황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라고 나와 있고 그거에 맞게 5음절 이하로 써라, 5글자 이하로 쓰라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명일여고의 특징이 뭐냐면은 학교 선생님 A, B로 나뉘어 있거든요. 근데 A 선생님이랑 B 선생님이 항상 차이점이 뭐였냐면은 한 분은 좀 요런 서술형 채점을 하실 때 엄청 깐깐하게 채점을 하세요. 그래서 부분 점수 잘 안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다른 분은 조금 유하게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조금 깐깐하신 분께서 하셨던 거여가지고 웬만하면은 유사 답안도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명확한 답만을 찾는 연습을 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일여고 입학 전에 꼭 완성해야 하는 부분 저한테 물으신다면 전 진짜 단연코 문학 개념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에서 제가 문학만 설명을 드렸어요. 문법은 크게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문법도 지금 이따가 조금 다시 얘기 드리긴 할 텐데 문학의 비중이 너무 크고 그 난이도 자체가 문항에서 우선 쏠려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문학 개념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정규 수업 진행하고 클리닉 다음에 과제 수행하고 복습 시험 하는 식으로 일주일이 보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규 수업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동그라미 2개를 가지고 왔지만 문학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수업 시간에 문학이랑 문법 같이 다룹니다. 그치만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문학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시간 수업 중에 2시간은 문학을 보고 1시간은 문학, 문법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학의 경우에는 개념어를 위주로 우선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꼭 필요한 입학 전에 꼭 필요한 개념들을 우선 숙지시킬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문학 개념어라고 하면은 사실 개념이니까 쉬워 보이잖아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우리 아이들한테 뭐 서리법이라고 하는 표현법을 만약에 묻는다면은 뭔가 의문형을 사용해. 그 의문형을 사용을 해서 화자가 말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는 거야 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진짜 몇이나 될까 궁금해요.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건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고등 문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요. 서리법을 사용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 라고만 묻지 않고 의문형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꾼 게 얘가 서리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 라는 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하려면 문학 개념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확실히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주에는 운문 개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시 표현법을 우선 배울 거고요. 그 다음 3주차, 4주차에는 소설 표현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면은 개념어만 배우냐?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개념어를 배우면서 우리가 보는 모의고사, 기출 문항들에 대해서 우선 그걸로 살필 거고요. 그리고 제가 교재를 구성을 할 때 개념 설명 넣어두고 그거에 관련된 예시 넣어두고 관련된 문제 넣어둬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기출 선지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그 기출 선지의 표현법을 같이 적어둡니다. 근데 그게 뭐 평가원, 교육청에서 만든 모의고사에서만 쓰이는 걸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명일여고잖아요. 명일여고에서는 이 표현법을 어떻게 소개를 했는지 어떤 식으로 시험에 구성을 했는지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명일여고에 특화된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출을 반영한 자체 제작 교재를 사용할 것이고요. 아까 낯선 지문을 읽는 거, 외부 지문을 읽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냐면요. 표현법이 사용을 될 때 만약에 예쁜 얼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문학적으로도 표현한 건 사과 같은 내 얼굴이 되겠죠. 근데 굳이 왜 사과 같은 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예쁜을 표현하고 싶을까라고 하면 더 잘 와닿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표현법이 사용된 이유는 요거겠구나. 요거를 쓴 화자가 왜 이걸 썼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면은 내용을 파악하는 데까지는 큰 어려움이 걸리지 않습니다. 표현법을 보고서 왜 사용했구나, 그럼 내용이 이러하겠구나로 이어지는 과정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법 하나 하더라도 요 낯선 지문에 대해서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충분한 연습이 계속 반복이 될 테니까요. 그 다음 문법 말씀드릴 건데요. 문법의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한 번씩 봤던 개념이에요. 근데 아이들한테 관형사랑 관형어가 뭐가 달라?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은 저희 학생들 중에 이거 대답 못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꽤 되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딱 시작했을 때 그 학생들한테 만약에 작년에 물어봤을 때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문법은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래서 반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 2주차에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단어는 고등 문법에 정말 기초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주차, 4주차에는 문장 성분 그리고 의문의 체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얘는 1학기 범위에 대한 기초 개념입니다. 명일여고는 작년에 중간고사에서 다른 학교에서 중간키만 나눠서 볼 문법 내용을 한 번 해봤어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잡고 가지 않으면 그때 가서 너무 많은 내용들이 머리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와장창 깨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문법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시간을 1시간씩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에 1대1 클리닉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 모든 수강생이 주중 1회 필수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요. 1, 2,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3단계 같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의 수준이 다를 수 있고요. 당장 그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이해도와 수준에 맞게 꼭 필요한 단원들만 수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다고 1단계만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1단계는 그냥 개념 채우는 빈칸 연습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2단계는 문제, 객관식 문제를 푼다. 그리고 3단계는 선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왜 틀렸는지, 왜 맞는 선지인지 스스로 고쳐보고 분석해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랑 클리닉 선생님들한테 여기가 왜 틀린 것 같아요? 이거는 왜 맞는 것 같아요? 근거는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육구침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아이들이 모든 단계를 수행하면은 너무 좋겠지만 그냥 아니라면은 그 상황이 아니라면 요 2단계까지는 확실하게 시키고 귀가시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진행하는 오답 노트인데요. 생각에는 교정하기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제 학생이 수행을 했던 부분 제가 찍어서 온 건데 여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우선 배포 자료에 같이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요. 아이가 푼 문제를 이 문제의 유형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보는 거예요. 뭐 내용상의 일치 불일치, 표현상의 특징, 뭐 보기와의 일치 불일치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선지를 왜 선택했는지, 틀린 선지가 되겠죠. 내가 뭘 잘못 생각했길래 요 선지를 선택했는가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적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답 선지는 만약에 5번이었다라고 하면은 5번의 근거는 왜? 이게 5번이 답인지 스스로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3번을 골랐지만 5번으로 답으로 이어지는 사고 과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뭘 잘못 생각했길래 이렇게 골랐더니 앞으로는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하는 사고 과정을 스스로 적어보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그냥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생각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잊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 막히는 부분에서 다시 생각을 함으로써 이렇게 나아가야겠구나 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힘들어하지만 요거 이겨내면은 자기의 생각, 사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답만 고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사고 과정 자체를 뜯어 고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동안 제가 하고자 하는 수업은 기초부터 탄탄하게 잡고 학교 기출과 모의고사 기출 선지를 함께 보면서 낯선 지문을 우선 스스로 해독하는 탄탄한 고등국어 문학 실력을 갖는 것과 동시에 문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개념 자체는 확실하게 잡고 갔으면 좋겠다. 요거를 제 2월 수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일 국어의 첫걸음을 저와 함께 하면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나눠드린 배포 자료 혹시 다 받아보셨겠죠? 봐보시면은 요 첫 번째 부분에는 요 수업을 그냥 간략하게 이미지로 정리해 둔 거예요. 그래서 특징들만 모아 둔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일여고 수업 시간은 이제 제가 금, 토, 일 이렇게 하루씩 잡아 두었고요. 시간표도 여기 안에 같이 넣어 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요 수업 내용은 2월 내신 빌드업 수업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더 나아가서 내신, 3월 내신까지 적용이 되지만 그때는 더 구체적이고 더 아이들과 다뤄야 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은 우선은 내신 빌드업 2월 수업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시간표는 변동 안 할 겁니다. 3월 어차피 1년 내내 시간표 변동이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명일여고 아이들이 사실 힘들어해요.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힘들어하기는 하는데 힘들어도 사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그냥 부딪히고 이겨나가야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한테 잘 와닿는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성적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랑 함께 하면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이승현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1시부터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조금 피곤하시거나 힘드실 수 있는데 이제 저하고 사회하면 이제 끝이니까 조금만 힘을 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조금 몸이 찌뿌둥하시면 뭐 기지개도 이렇게 펼쳐주셔도 되고 네,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이제 제 소개부터 이제 좀 시작하고 할 건데 저는 여기서 명일여고와 상일여고 이렇게 통합과학 1학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요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그거 하나만 얘기를 먼저 할게요. 일단 명일여고 이 발표가 우리 그저께 났죠. 목요일날 났는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떨어져서 명일여고에 온 거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작년에 명일여고를 담당을 했었고 올해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미리 먼저 말씀드리자면 크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많이들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 잘 알고 있어요.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나 그래요. 제가 네, 아무튼 그건 이제 뒤에서 또 얘기하도록 하는데 아무튼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제 소개를 짧게 하고 들어가자면 저는 이제 여기서 명일상일 하고 있고 뭐 과거에는 뭐 인강도 했었고 여러 군데에서도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는 이제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를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고요. 요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이제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수를 하면서 좀 피 터지게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많이 올려서 전 과목 수능을 다 1등급을 받았는데 이 얘기를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조금 뭐 원래 잘하는 애들은 뭐 그냥 잘하니까 그대로 가면 되는데 좀 부족하거나 조금 못하는 학생들도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히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를 합니다. 비단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국영수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좀 아이들한테 도움을 많이 줘요.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된다 해서 성적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 정도 제 소개는 하고 넘어가고요. 일단 오늘 이 명일여고 통합과학에 대해서 소개를 정말 자세하게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20분이다 보니까 최대한 말을 빠르게 할 건데 아무튼 명일여고가 과연 어떻고 왜냐면 이제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잖아요. 명일여고를 이제 물론 지망해서 가는 학생도 있지만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고 통합과학은 또 어떤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일단 명일여고 통합과학을 보기 전에 통합과학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다 수능에서 이제 수능 응시 과목이죠. 이제 지금 말고 현재 이제 예비 고2부터 다 수능 과목이고 이제 뭐 기존 과학 1이 없어졌고 총 4번의 시험. 우리가 사실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이유는 이 1학년 내신 때문이잖아요. 1학년 내신 총 4번의 시험을 본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고 명일여고는 대체 서술형과 뭐 시험 시간 어떤지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물화생지가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학교 때 뭐 우리 아이는 좀 뭐 물리를 못했어, 뭐 생명을 잘했어,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잘해야 됩니다. 이게 2학년부터는 이공계 같은 경우 물화생지를 선택하지만 1학년은 무조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물화생지 다 잘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물리화학이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중요합니다. 뭐 수능에서 어떻게 나올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직 먼 얘기니까요. 자, 일단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부모님들이 이 국영수나 뭐 사회과학 이렇게 설명을 듣는데 정말 제가 매년 설명을 하고 매년 아이들을 만나면 정말 많이 오해하고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로 이건 제가 팩트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우리 뭐 라떼는 뭐 제 어렸을 때는 아니면 학부모님들 학교 다닐 때는 국영수가 메인 과목이었어요. 국영수가 주요 과목이에요. 사회과학은 약간 기타 과목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옛날엔 그랬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이게 괜히 제가 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학점이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가면은 1학점, 2학점, 총 맥시멈 4학점까지예요. 4학점이라는 거는 일주일에 이제 4번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4시간. 그리고 1학점이면 1시간 들었다는 건데 이게 학점이 높을수록 내신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내신을 볼 때 예를 들어 그러니까 3학점 1등급이랑 4학점 1등급은 다르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4학점 1등급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학점수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그럼 국영수가 4학점이고 사회과학이 뭐 3학점이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국영수 대부분 4학점이긴 하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명일여고는 영어가 3학점입니다. 일단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사회과학 중에 과학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 다 4학점입니다. 거의 다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과학이 이 기타 과목이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반영 비율이 더 높아요. 정말입니다. 이거 제가 과학을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과학이 3학점인 학교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과학 3학점이니까 4학점이 더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일단 3학점인 과학 학교가 없어요. 네, 아무튼 근데 이제 그거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 뭐 내신의 중요성은 너무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적어놨지만 그래서 내신 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 내신이라는 건 우리가 지나간 내신은 평생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능은요. 솔직히 내가 잘 못 봤어? 그럼 리셋하고 재수삼수 하면 됩니다. 근데 내신은 재수삼수가 안 되죠. 그냥 그 시험 무조건 누적이고요. 심지어 졸업을 하고 재수삼수를 해도 내신은 안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도 내신이 중요하죠. 예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왜냐면 대학에서 다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신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첫 시험부터 카운팅이 되죠. 즉 첫 시험이 1학기 중간고사 4월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정도 남았는데 3개월 조금 안 남았는데 3개월 뒤 시험부터 바로 카운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신이 중요한데 그중에 통과가 국영수 못지않게가 아니라 똑같이 중요하다. 4학점이기 때문에. 제가 명일여고 학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올해는 어떨지 몰라요. 그거는 아마 아직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긴 할 거예요. 이것도 매년 다르거든요. 학교마다 다르지만 매년 또 달라서. 그리고 뭐 이제 이 통합과학이라는 거는 통합과학 수준에서 문제를 안 내요. 교과 수준에서 안 내고 고2, 고3의 과학 내용을 그냥 가르치고 냅니다. 이것도 명일만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다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통합과학으로만 내면 변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2, 고3을 다 가르치고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난이도가 어렵고요. 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뒤에서 다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통합과학
교과서만 공부하면 절대 못 풉니다. 절대로. 제가 이게 장난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매우 어렵다라는 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2, 고3에 이제 과학을 하는데 어차피 그게 중복이 많거든요. 고2, 고3. 중등과학도 중복이 많은데 그래서 이걸 지금 잘 해놓으면 고2, 고3 때 훨씬 편하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얘기하면 중학교 때 과학을 좀 열심히 했으면 통합과학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서 통합과학 이제 겨울에 아마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건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왜냐면 어렵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최소한 하고 가는 게 맞아요. 자,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명일여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명일여고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일단 작년 기준 1학년 학생 수 176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입학할 때랑 1학년 끝날 때랑 달라요. 입학했을 때는 한 180명대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 10명 정도가 전학 가거나 이제 자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또 조금 되게 뭔가 속상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명일여고만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자퇴하거나 이런 애들이 무조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가 원래 처음 입학보다 나중에 줄어요. 어디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라는 거. 물론 이제 학생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한 명, 두 명이 중요한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이제 작년 기준은 176명으로 끝났다라는 거입니다. 그리고 뭐 그전 연도는 202명이었는데 뭐 모르겠어요. 이게 애초에 뽑을 때 좀 더 적게 뽑은 것 같아요. 올해는 정확히 몇 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180명대로 알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학년 학생 수가 왜 중요한지는 당연히 잘 아시죠. 1등급 학생 비율이 몇 프로죠? 10%니까 그러면 이제 17등 내지 18등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뭐 교과서 부교재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일단 통합과학이 객관식 서술형이 24문제 2문제입니다. 작년에 이랬어요. 이게 매년 다르지만 어쨌든 작년 기준에는 이랬고 객관식 90점, 서술형 1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뭐 서술형 비중이 엄청 높지는 않은 그냥 무난무난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명일여고는 시험 시간이 40분이에요. 대부분의 학교들, 대부분의 과목들의 시험 시간은 50분이 맞습니다. 근데 명일여고는 과학을 40분을 봐요. 뭐 국어, 영어, 수학은 50분 보는데 솔직히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전에는 명일여고가 과학이 3단이었어요. 3학점. 근데 이제는 4학점이기 때문에 사실 범위도 더 많고 난이도도 어려운데 뭐 난이도가 그렇다고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물리화학이 껴있으면 애들이 좀 시간 뻑뻑해 한단 말이에요. 근데 40분이라는 건 진짜 짧습니다. 50분 중에 10분이 깎인다는 건 되게 짧아요. 실제로 4번의 시험 중에 한 번의 시험 정도에서 애들이 시간 부족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래도 할만했는데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작년 1학기 기말고사가 좀 어려웠어요. 그때 애들이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40분이라는 걸 일단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는 명일여고의 특성입니다. 다른 학교는 대부분 50분인데. 그리고 이제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난이도는 대체적으로 평이합니다. 통합과학 같은 경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고 물론 이건 다 작년이기 때문에 올해 어떨지는 아무도 몰라요. 올해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1학기 기말고사는 어렵고 그럼 1등급 컷은 어땠냐? 제가 이제 작년에 다 1등 컷을 조사했었는데 80점대 중후반부터 90점대 초반까지 나옵니다. 어려웠을 때 80점대 중후반 나오고 쉬울 때 90점대 초반 나와요. 90점대 초반이라는 건 2문제 틀리면 약간 아슬아슬합니다. 실제로 제 학생들 중에서도 2문제 틀려서 2등급 나온 친구도 있었어요. 그게 0점 몇 점 차이로. 그래서 2문제는 아슬아슬하고요. 한 문제가 안정적입니다. 한 문제 틀린다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26문제 중에 한 문제 틀려야 1등급입니다. 한 문제. 수행평가는 기본적으로 만점이라는 가정하에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여고다 보니까 수행평가는 당연히 만점이라는 기준 하에 한 문제 틀려야 1등급이다. 내지는 100점. 맞아야 된다는 거. 이거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통과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자 보세요. 통과 4학점인데 국어 4학점, 수학 4학점이고 영어 3학점입니다. 통사 4학점, 한국사 3학점입니다. 이거를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작년 기준이긴 한데 올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뭐 이제 뭐 영어가 안 중요하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요. 그래요. 많은 아이들이 막 영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느라고 과학에 소홀한다든지 하물며 통사에 소홀한다든지 그러면 진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어떤 과목이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래서 꼭 통과를 놓으시면 안 된다. 왜냐면 이게 더 비중이 큰데 영어보다 이게 더 비중이 커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물며 영어는 솔직히 공부를 안 한 친구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영어 공부는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등급 따기가 솔직히 쉽지 않죠. 근데 과학은요 웃긴 게 아이들이 다 공부하진 않아요. 학원을 다 다니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 못해도 국영수는 다 다니거든요. 근데 과학은 다니는 애가 있고 안 다니는 애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다니는 애가 잘 볼 텐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성비 과목이에요. 조금만 공부해도 1등급 받기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 이거 뭐 시간표는 뭐 무라생지 쌤이 이렇게 한 분씩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제 명일여고 자료를 가져온 거고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평을 써놓은 건데 그냥 이제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예시문항이라 해가지고 실제 수능을 내는 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에서 이런 식으로 낼 거야라고 했는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명일여고 문제가 당연히 내신이나 이런 게 나오고 실제 명일여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작년 문제만 가져왔는데요. 일단 물화생지 한 파트씩 가져왔는데 물리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이제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딱 봐도 쉬워 보이진 않죠. 딱 봐도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물리 이제 이 자기력과 자기장 방향, 전류 방향 이런 걸 판단하는 건데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된다. 근데 당연히 제 교재에 거의 그냥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이건 사실 제 자랑이기도 한데 그냥 뭐 거의 모든 문제를 다 적중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제 문제풀이 교재를 이렇게 지금 가져왔는데 여기에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하나하나 선별을 넣어놨기 때문에 명일여고에 딱 맞는 문제들을 넣어놨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거를 잘 푼 제 친구들, 제 학생들은 맞았죠.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화학은 사실 작년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물리는 그래도 저런 게 좀 어려웠지만 화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화학에서도 제가 맨날 얘기한 거 화학 반응식 쓸 줄 알아야 된다, 계수 맞출 줄 알아야 된다 했는데 그게 나왔습니다. 계수 맞추는 거, 이게 애들이 좀 까다로워하거든요. 심지어 이거는 2학기 중간고사인데 1학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맨날 얘기했어요. 2학기 중간에 얘들아 1학기 내용 나온다 해가지고 문제도 다 넣어놨었는데 똑같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생명 같은 경우 이게 진짜 거의 이제 소위 미친 문제입니다. 이게 작년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문제인데 솔직히 올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통과 범위로 풀면 틀려요. 이게 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고3의 생투에 이제 지금 생투라고 안 하지만 고3 생명에 이게 중복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당연히 디테일하고 더 맞아요. 근데 통과에서는 그걸 축약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통과 범위로 풀면 오히려 틀려버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걸 맞은 애가 아무도 없어요. 다 틀렸습니다. 물론 이제 제 학생들 중에는 맞은 애도 있고 틀린 애도 있어요. 워낙 어려웠으니까. 근데 이거를 또 웃긴 게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더 웃긴 거는 그냥 얘들아 그냥 이래 하고 넘어간 게 나왔어요. 그걸 자세히 그래서 아무도 맞은 친구가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제 교재에는 있었습니다. 생투 내용으로 풀 수 있는.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얘들아 근데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야.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도 한번 풀어봐 정도로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긴 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어요. 통과 범위로 풀면 틀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심지어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으셨거든요, 생명쌤이. 정말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다음 지구과학도 이제 이런 문제. 이것도 이제 완전히 고2 지구 내용이거든요. 고2 지구 내용인데 제 교재에 거의 똑같은 문제가 다 넣어놨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일여고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문제들 중에 뭐 이런 거 빼고는 다 맞아야 됩니다. 다 맞아야 돼요. 한 문제까지가 안정적이라고 말했잖아요. 물론 제가 다 어려운 문제 가져온 거지만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명일여고 당연히 특화 수업입니다. 당연히 명일여고만 반을 운영을 하고 무조건 1등급 목표입니다. 저는 뭐 2등급, 3등급 목표 강의가 아니에요. 무조건 1등급 강의입니다. 저는 뭐 저희 아이는 2등급 목표인데요. 안 됩니다. 1등급 목표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10% 무조건 1등급 목표입니다. 그래서 17명, 18명 다 저희 반에서 나오게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작년에도 나오긴 했는데 그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통합과학만을 전문으로 강의하고 있어요. 다른 과목 하지 않습니다. 뭐 고2, 고3 물화생지 하잖아요. 옛날에 했지만 저는 이제 통합과학에만 집중하고 수능으로 바뀐 후에 여기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하고 있고요. 실제로 전교 1, 2등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을 하고 개념 설명 후에 바로 명일여고 기출문제 풀이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명일여고 스타일이 어떤지 아이들한테 익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명일여고 수업자료 당연히 다루고요. 중등 때 공부 나 좀 안 했어? 괜찮아요. 제가 다 꼼꼼하게 설명해 줄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뭐 고2, 고3 내용 당연히 가르친다. 이거는 안 가르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제가 다른 과목 다 수능 1등 받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도 알려드려요. 그 애들이 사실 클리닉 때 그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쌤 국어는 어떻게 해야 돼? 심지어 막 수학 질문도 해요. 왜냐면 제가 뭐 수학도 잘 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하고 뭐 적당한 썰. 아이들은 또 항상 이런 거 썰 풀어주세요. 가끔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모든 문항 다 선별한 명일여고 8개년 내신 저는 다 봐요. 물론 이제 주요 문항들 먼저 보고 하지만 그리고 수능평가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문제 풀어야 돼요. 거기서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 그 창의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 기출된 거 변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 풉니다. 그 다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적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뭐 제가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 그리고 뭐 타학교 고난도도 보고요. 직접 집필한 자체 제작 교재도 제가 올해부터 씁니다. 근데 시중 교재도 써요. 왜냐면 스페시픽한 이 구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매스 이 대중적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잡으려고 다 합니다. 그리고 뭐 클리닉 당연히 하고요. 클리닉 이제
따로 잡아서 하고 매 수업 시간마다 매 수업 시간 후마다 학부모님한테 이런 거 다 보내드리고요. 근데 뭐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집필한 자체 제작 교재고 뭐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 교재인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매주 하나씩 나갑니다. 매주 2개씩 나갑니다. 근데 뭐 그건 매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고 있고요. 커리큘럼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원래 3월부터 개강이었는데 작년까지는 올해는 2월부터 바로 이제 이번 주가 아니죠. 바로 다음 주부터 이제 개강을 합니다. 바로 이제 2월에는 뭘 할 거냐? 2월에는 물리를 마스터할 겁니다. 2월에는 1학기 물리를 마스터할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가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그럼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자아이들은 물리에 대한 또 거부감이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게 제 입으로 말하기 웃기지만 작년에 이제 아이들이 항상 다 물리 다 못한대. 근데 저한테 듣고 이제 물리 재밌다 그랬어요. 정말입니다.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작년에 생차에서 명일여고 들은 학생들 뭐 선배들 물어보세요. 제 수업 어땠는지. 저 진짜 당당해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물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월부터는 이제 학교 진도에 맞춰서 진도를 나갑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1등급 성적 제 학생들인데 이거 말고도 사실 더 많은데 그 지면도 지면이지만 이제 자료를 제가 뭐 성적표를 못 받은 경우는 그냥 안 넣어놨어요. 네, 그냥 이제 실제 다 자료 받은 것만 넣어놓은 건데 이게 뭔지 알아요? 부모님들의 따님의 미래. 네, 부모님의 따님 미래. 네, 미래입니다.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이제 뭐 명일여고 실제 1등급도 있고 뭐 다른 학교도 있는데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명일여고 그 1등급 받은 친구 있거든요. 뭐 있는데 그 물어보세요. 진짜로 받은 애 있고 그리고 뭐 성적이 좀 낮았다가 올라간 애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시면 무조건 1등급 가능합니다. 이 뒤에는 한번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항상 피드백을 받거든요. 한 시즌이 끝나면 애들한테 피드백 받아요. 장점과 단점을 다 써달라 그래요. 좋은 말만 쓰지 말고 단점도 꼭 써달라 그래요. 왜냐면 그걸로 제가 보완을 하려고. 왜냐면 뭐 완벽한 강사는 없으니까. 그래서 장점은 강하고 단점 보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 내신 1등급 이게 맞기 어렵다는 건데 진짜로 저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감히 진짜로 이게 자신만만한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작년에 해봤잖아요. 명일여고 감히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애들이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3월부터 하는 것보다 진짜 2월부터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 물리를 한 번 더 하고 가는 건 정말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거고 마지막으로 통합과학 내신 1등급 수능은 뭐 이제 좀 멀면 무조건 내신 1등급 목표로 하고요. 10%니까 18명까지가 1등급입니다. 18명이면 반에서 2등 안에 들어야 돼요. 반에서 2등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한 공부량이 필요하고 명일여고 같은 경우는 한 문제까지가 안정적인 1등급입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차이에서 명일여고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이승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하셔도 좋고, 네. 수행평가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않는데 뭐 물어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뭐 이렇게 뭐 다 같이 해주거나 이 정도는 아니고 물어보는 건 다 대답을 해줍니다. 네. 네, 1년 내내 똑같습니다.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혹시 뭐 질문이 더 있으시면 나중에 학원 쪽으로 해서 지금 여기 펜이 있나? 제 번호를 써도 펜이 없네요. 제 번호를 쓰고 싶은데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제가 불러드릴게요. 010-2895-5279입니다.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그냥 편하게 제 카톡으로 그냥 주세요. 카톡으로 그냥 주시면 제가 뭐 전화든 카톡이든 아무 상관없고 시간 아무 상관없고요. 밤 상관없어요. 밤 늦었는데 민폐하니까 아니에요. 저 밤에 깨 있어요. 괜찮으니까 밤에 아무 때나. 근데 이제 못 받는 경우는 수업할 때니까 그때 빼고 다 연락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한국사 통합사회 과목 설명드리고자 하는 신철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신 없으시죠, 어머님들? 네, 학교 발표 나고 뭐 설명회 주말에 계속 다니시고 하실 텐데 이 한국사 통합사회라고 하는 게 명일여고에서 좀 얼마나 중요한 과목인지 그리고 앞으로 수능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실 때 얼마나 중요한 과목인지 좀 말씀을 제대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면은요. 한양대학교 사학과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생각의 차이 학원 그리고 다른 학원들 등등에서도 역사, 사회과 과목들은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좀 로드맵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시를 해주는 편이고
강의고요. 들으면 무조건 성적이 오르는 강의입니다. 네, 이게 되게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결과인데 작년에 이제 명일여고 학생들도 사실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강생들이 있지는 않았는데 들어온 학생들이 다 무조건 성적이 상승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맞았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명확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사 통합사회를 아마 중학교를 생각을 하시고 역사 과목이든 사회 과목이든 보통 애들이 시험 전날 시작하면은 잘하는 애예요. 시험 한 2주, 3주 전에 어머님 찾아가서 평가 문제집 사주세요, 자습서 사주세요라고 하시면 정말 훌륭한 아이예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해왔을 겁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자, 그래서 일단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중학교 때는요, 사회역사 도덕이 시수가 거의 그렇게 사실 엄청나게 많진 않아요. 과목 수가 많은 거에 비해서 과학에 비해서 좀 현저하게 중요도가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순간 이렇게 바뀝니다. 통합과학 앞에서 선생님께서 너무너무 잘 얘기해 주셨는데 8학점이고요. 통합사회 8학점입니다. 그냥 국영수 과학과 사회가 동등한 위상을 가집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이 같이 끼죠. 따라서 이 둘을 합치면 14학점입니다. 1학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사회탐구입니다. 가장 시수가 많다라는 점.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를 거치면서 선생님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좀 배운 것도 있고 그러겠네요. 없을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중1학년 때 이제 사회를 배우는데 처음에 지리를 배울 때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해요. 시험을 안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때 아이들은 헤헤헤 거리고 그냥 다닙니다. 그리고 2학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내용을 배우긴 배우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또 통합사회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3학년 때 배우는 사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경제와 정치, 법이라고 하는 가장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단원들이 들어가는 3학년 1학기인데 애들이 요 시기 때는 암기하고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한국사랑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고입하느라 슬슬 바빠집니다. 자, 고입 준비하는 2학기 아예 애들이 학교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애들이 이때는 한국의 간단한 지명조차도 못 깨닫는 아주 사회 공부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자, 역사는 더 힘듭니다. 역사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죠. 세계사를 2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 한국사를 배우는 구조입니다. 대체로 이렇죠. 일단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등과정에 거의 다 연계가 안 됩니다. 정말 극소수의 내용만 등장하고요. 그런데 학습량은 또 무지 많습니다. 애들이 당장 세계에 무슨 지명이 있고 어디에 무슨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대로 그거를 일단 역사부터 배우고 있으니까 아, 역사 싫어. 역사 힘들어 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요. 그리고 3학년에 올라와서 한국사를 배울 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한국사가 이렇게 1단원부터 6단원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은 2학기 때 고입이네 졸업고사네 하면서 진도를 많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애들이 많이 나가야 조선 초기까지 들어요. 조선 전기까지 하면 정말 훌륭한 학교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 내신의 핵심은요, 이 뒷부분이에요. 고등학교 내신의 이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1학기에 선사시대부터 근대를 배워요. 1876년부터 1910년까지라고 하는 즉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기 전을 배웁니다. 2학기 때는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가 일제강점기, 기말고사 때가 현대사, 우리나라 광복하고 나서. 그러니까 결국에 고등학교 내신의 70~80%는 다 근현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애들이 중학교 때 겨우 한국사 배워봤자 조선도 다 못 끝낸다는 사실. 고등학교 때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단원을 애들은 처음 듣는 겁니다. 고등학교 와서.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드리는 거고요. 세계지리 몰라요. 일반 사회 거의 대부분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만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윤리, 도덕에서 거의 대부분 안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 헌법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원, 좀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가야 되는 그런 단원들은 몰아칩니다. 애들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자, 역사는 더 심각합니다. 세계사 연계 안 되는데도 너무 많이 배우고요. 한국사 애들이 근현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끔찍한 교육과정의 결과 탄생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무식한 아이가 만들어져요. 좀 공격적인 워딩이죠, 그죠? 자, 그런데 저는 지금 고등학교 수업도 하고 중학교 수업도 하는데 사실 제가 뭐 어릴 때부터 되게 막 지리나 역사나 이런 거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의 수도가 어디야 물어봐도 몰라요.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 생각의 상식 또는 기본적인 지식들이 아이들에게 탑재되어 있지가 않아요.
특히 요즘 이제 딱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시는 그런 학생들은요,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쵸? 그 코로나를 겪을 때 초등학교는 딱 세계지리 또는 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때 애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집에서 컴퓨터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 중학교 교육 과정에 아주 큰 문제점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온 대부분의 아이들은 나는 멍청해, 나는 상식이 없어라고 사회탐구에서 좌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 통합사회와 연관된,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탐구를 수능까지 이렇게 로드맵을 좀 끌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이 게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인데요. 최근에 사회탐구 강사들끼리 이렇게 만나면은요, 이런 얘기를 무조건 합니다. 대통사 시대입니다. 무조건 일단 한국사는 1학년 내신에서는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수능에서 한국사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절대평가기도 하고 난이도가 좀 떨어지니까요, 조금 제쳐두고 통합사회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렇게 주인공들이 좀 있습니다. 역사, 사실 뭐 거의 이름을 빼도 됩니다. 역사는 거의 등장하지 않을 거고, 사회, 문화, 윤리, 경제, 지리, 정치와 법,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여기 얼굴 큰 존재들 경제, 지리, 정치와 법이 핵심 킬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과목 소개 먼저 간단하게 일단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은, 이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이 도대체 왜 만들어졌느냐, 왜 지난 교육과정부터 이 과목이 존재하게 됐느냐. 자, 어머님들, 저는 사학과를 나왔어요. 역사학과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막 몇 명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도 역사가 너무 재밌어요, 저 사학과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저는 절대 그러지 마라, 아주 미친 짓이다, 절대 그러지 마라, 너 무조건 이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까지도 동기들이 취직이 너무 안 돼요. 한 80%는 아직까지도 취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과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한국에서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 다 어디로 몰리죠? 이과로 갑니다. 그 이과 애들을 대학교에서 뽑아놨더니 얘네들이 프랑스 수도 물어보면 런던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적어도 상식적으로 1년 만에 요 정도는 좀 하고 와라라고 만든 과목이 이 통합사회 과목입니다. 자, 근데 굉장히 좀 압축이 많이 됐어요. 모든 원래 있었던 2학년, 3학년의 사회탐구 내용들이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몇몇 내용들을 좀 선별을 했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 사회 쪽이고요. 편하게 사진 촬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일반 사회 영역에서는 일단 큰 틀이 몇 개가 있죠. 문화라고 하는 단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인권의 발달, 딱 봐도 보이시죠? 정치와 법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단원 경제 얘기인데, 경제는 사실 뭐 문과 과목 중에 가장 이과 같은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 계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내가 수학이나 과학이 어려워서 좀 문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애들 경제에서 정말 큰 좌절을 합니다. 뒤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리 영역입니다. 저는 킬러라고 하면 앞에 있었던 일반 사회가 좀 더 많이 나오겠지만 조금 더 내용, 암기량도 많고 기본적인 상식이 탑재되어 있어야 아이들이 더 쉬워하는 과목은 단연코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애들이 가장 체감상 힘들어하는 단원, 자, 기후입니다. 왜냐면 이거를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로 바로 보거든요. 그런데 당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가 어디 있는지, 일본이 뭐 하는 나라인지, 미국의 문화적 형질은 어떤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가장 크게 어렵게 다가오는 나라는 단연코 기후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산업화라는 내용, 세계화, 인구 자원 등등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지리에 대한 감각이 있고 상식이 있어야 좀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애들은 보통 일반 사회의 계산을 어려워하거나 또는 지리를 어려워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윤리 영역입니다. 사실 이 중요도 면에서는 일반 사회 지리 윤리, 당연히 윤리가 그나마 가장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상식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플라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또는 이 현대까지에 와가지고 되게 최근에도 아직까지 활동하고 계신 뭐 롤스라든지 또는 뭐 이런 철학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철학자들이 하는 말들을 교묘하게 좀 워딩을 바꿔놓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교과서를 잘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 문제들을 좀 풀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요. 제가 오늘 집중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윤리가 아닌 일반 사회와 지리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통합사회 과목에 대한 소개를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뭐 이런 건 너무너무 어렵고 애들도 힘들어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혹시나 설득이 안 되셨을까 봐 말씀을 드리면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새로 배우는 게 아닌 것 같다, 내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또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저런 역사 논술도 시키고 정말 사회 역사 같은 거 A 다 받아오고 했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아닙니다. 왜냐하면 킬러가 있습니다.
우리 수능에서도 킬러가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 수능에서 이미 통합사회를 낸다라고 한 지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작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킬러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세요. 원래라면 쉽게 넘어갔을 단원에서도 타단원과 융합을 시킨다든지 또는 3점짜리의 난이도로 낼 거를 5점, 막 6점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낸다라든지 킬러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신에서도. 자, 그러면은 어떤 킬러가 나오는지 한번 잘 좀 들어주시죠. 경제입니다. 자, 경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중3 때 배웁니다. 시장은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있어. 암기하면 끝납니다. 중3 때는 이랬어요. 딱 요 정도 수준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오면 갑자기 이렇게 변합니다. 이거 계산 문제거든요. 양 국가가 나올 거고요. 물건 하나 생산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냐 등등을 다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무역을 어떻게 할까라고 갑자기 물어볼 거예요. 일일이 다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누가 더 우위를 가지는지, 누가 더 비교 우위, 즉 기회비용상에서 적게 생산할 수 있는지 등등등등을 모두 다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애들이 앞서 봤던 중3 때 사회 내용과는 너무 이질적이고 다르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하는 편이죠. 계산을 많이 연습해야 될 겁니다. 요것도 경제의 킬러 중에 하나입니다. 합리적 선택이라고 부르는 단원입니다. 자, 중3 때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회비용을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고 가장 합리적일 때, 즉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선택은 무엇이야? 라고 중3 때 물어봤다면요. 고1 때는 이렇게 냅니다. 일단 문장이 길어져요. 문제 하나 긴 거 보십시오. 저 선택들,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다라고 할 때 최대한의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됩니다. 중학교 때는 기회비용 하나만 고려해라 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기회비용도 적어야 되고 편익이라고 하는 것도 커야 되고 그것을 뺀 순편익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크거나 양의 값을 가져야 돼 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계산에 대한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표를 그릴 줄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보통 이렇게 문제집에 다 표시를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죠. 자, 이러한 연습들이 없으면은 분명히 경제는 틀립니다. 스스로 해설 보면 몰라요. 자, 두 번째 킬러예요. 정치와 법이죠. 자, 아무래도 우리 정치나 법 같은 거, 이 뭐 법조계의 워딩 같은 게 진짜 단어 하나로 되게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학교 시험도 똑같습니다. 뭐 예시를 하나 드리면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이라는 그러한 고유한 헌법상의 법원 권한이 있습니다. 그 제청이 어에인데요. 아에로 쓰면 틀리다고 하겠죠. 그러면 그걸 틀린 게 선생님 이거 왜 부분 점수를 안 주나요? 자, 제청할 때 아에이란 말은 없어. 넌 이걸 그냥 통으로 잘못 쓴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소리고요. 암기의 양이 많습니다. 무슨 사법고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자, 이게 이제 기본권 단원이고 중3 때 등장합니다. 기본권 제한을 시킬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요. 이게 고1로 올라가면은 유형이 4가지로 나뉩니다. 기본권의 유형 많이 배워야 돼요. 기본권 보장하는 헌법상의 제도 총 지금 교육과정상엔 5개가 있는데 보통 명일여고 프린트에서는 8개, 9개를 알려주는 편입니다. 특히나 요 일반사회 중 정치법을 어렵게 내세요 선생님께서. 자, 그리고 기본권 보장의 역사 갑자기 세계사 내용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권력분립제도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기능 등 다 외워줘야 됩니다. 즉, 이 단어는 사실 뭐 킬러라고 하기엔 난이도가 높냐라고 하기엔 약간 세모지만 암기의 양 자체가 너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애들이 어려워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지리의 중요성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세계지도상에서 점 하나 땅 찍고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교육과정의 통합사회보다 훨씬 더 지리 과목의 내용을 늘려놨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중1 때 배우는 열대 기후입니다. 열대 기후라고 배워요. 심지어. 그냥 전체 통틀어서 기후의 종류가 5개밖에 일단 안 되고요. 아주 간단한 인간 생활을 암기하면 끝납니다. 이 문제 사실 정말 쉽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기온이 여기 30도에 가깝게 표현이 되고 있고 1번 선지 읽으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대요. 너무 당연한 소리입니다. 중학교의 난이도는 이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 고1로 올라오면은 갑자기 문제가 괴랄해집니다. 아까 아마 과학 선생님께서 예비 시행 문제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평가원에서 우리 앞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 낼 건데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선포를 한 게 있어요. 제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 세계지도입니다. 한국의 서울이라고 친절하게 단위도 이렇게 찍어줬네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도시 2개를 찍어 놓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딘지 알고 세계 지리를 원래 가르쳐 왔거나 또는 배워왔던 사람이라면 익숙한 곳들이겠지만 우리 아이들 몰라요.
물론 또 전형적인 유형도 있지만 뭐가 나오는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냐? 점 찍었을 때 거기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 더, 여기 있는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원래 안 나오던 그래프였거든요. 그런데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와 여기 점 찍혀 있는 두 개 도시의 차이를 나타낸 거예요. 이쪽이 연교차가 더 크다, 이쪽은 연교차가 더 작다, 이런 등등등으로 우리들은 굉장히 많은 개념을 그래프 속에서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도 등장했냐면 타단원과 융합이 됩니다. 문화 갑자기 낸다니까요. 여기 있는 이탈리아의 로마라고 하는 도시 찍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낮 2시간 동안 시에스타라고 하는 문화가 있으며 저기는 고대부터 라틴어의 문화권이어서 등등등등이 수능에 출제될 거예요. 즉 끝도 한도 없는 겁니다. 저는 지리 올림피아드라고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문과 쪽에 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올림피아드인데 제가 그 한국에서 최초로 국가대표로 세계대회에 참가를 했었을 정도로 지리 과목에 대한 통찰력 하나만큼은 가장 높은 강사라고 어디서나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리를 가르치게 되면은 적어도 수능에서 나올 모든 선지들 무조건 다 완벽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도 사실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명일여고 실제 기출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한국사 보통 애들한테 물어보면 왜 어렵니? 무조건 연도예요. 무조건 연도죠. 그렇죠? 나는 연도 외우기가 너무너무 싫어요, 선생님.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해야 돼요. 특히 이제 명일여고에서 정말 사랑하는 유형이 이런 시기, 연표, 이후, 순서라고 전 말씀드립니다. 꼭 지필고사마다 저 4개가 나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즉 4개 문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온다라는 거는 즉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연도들을 다 봐줘야 된다는 뜻이며 그게 이렇게 복합적인 유형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심지어 이렇게도 됐거든요. 순서대로 옳게 배열한 것은 자 가나다라 맙니다. 이거 서다평으로 적으라고 하고요. 순서 하나라도 잘못 적으면 부분 점수도 안 주고 다 깠습니다. 두 번째, 자 이후에 발생한 사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연표. 자 여기에 문제 특징이 있죠. 자료입니다. 자료가 나와요. 중학교 교과서보다 압도적으로 자료의 양이 많아집니다. 한 페이지에 2개, 3개.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아,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지라면서 매칭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뒤에 그럼 여기 있는 선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선지들이 각각 몇 년에 일어났는지. 그리고 제가 생략했지만 여기에 따른 문제 1, 2, 3, 4, 5번 선지가 있었겠죠? 걔네들도 다 몇 년에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할 거고요. 저는 이제 한국사 강사로서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는 일이 덜어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암기 연도 끝도 한도 없습니다. 교과서 한번 시험 범위 보면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130개, 140개 연도가 나와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전형적이고 교육과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며 그리고 과거 기출에서 출제된 게 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암기 140개 할 거 70개로 무조건 시험 다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킬러를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명일여고 한국사 통합사회 등급 컷입니다. 이제 1등급이 상위 10%라고 해서 아마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과학이나 또는 영어, 국어 같은 것들이 1등급 컷이 100점이다, 99점이다 거의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암기 과목은 얘기가 다릅니다. 맘먹고 하면 애들이 다 하니까 1등급 컷이 99점, 98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끝나고 시험지를 보잖아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기 때문에 이 98점, 99점의 등급 컷은 절대 변동을 앞으로도 안 할 거란 소리입니다. 이 99점, 98점 정도의 이런 점수 환산을 해보면요. 지필고사에서 하나 틀리면 1등급 밖으로 갈 가능성이 90%가 넘어갑니다. 즉 우리들은 절대 전범이든 무엇이든 어떻게 시험 범위가 나오든지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학습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킬러를 다 맞춘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결정을 한 게 이겁니다. 떠먹여줘야 돼요. 밥을 먹여주자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 교재 이름도 철밥통인데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단 한국사 통합사회 과목 아무래도 타 과목에 비해서 이 사회탐구 과목 수요가 좀 적죠. 빌드업 강의는 아직까지 예정된 게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좀 문의를 많이 주셔서 주시면은 이 해당 시간대에 제가 빌드업 강의 그대로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열 계획이고요. 내신 들어가게 된다면 3월 3주차부터 총 6회차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한국사 통합사회 2과목 다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교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명일여고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교재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스로 만드는 노트, 스스로 정리하는 노트라고 해서 너가 3시간 수업 들었다고 다 아는 거 아니다.
집에 가서 무조건 너는 문제 풀기 전에 너가 오늘 정리한, 너가 오늘 듣고 온 개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예쁘게 노트 필기해 라고 제가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단권화 노트예요. 거의 이제 인강 선생님들만 쓰시는 그런 느낌이고, 마지막 또 이 손필기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자료죠. 중요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거나 또는 뭐 집에 돌아오거나 그 10분 15분을 인스타그램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거의 매주마다 요걸 줍니다. 너 오늘 이번 주엔 요거 봐라. 처음부터 끝까지 요거 그냥 읽기라도 해라. 눈에 좀 익혀놔라. 그러면 문제 푸는 방식이 달라질 거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쁜 손글씨로, 그리고 핵심 내용들 이렇게 때로는 손글씨가 아니라 이 타이핑으로 정리된 내용까지 아이들의 내신을 가장 완벽하게 세팅할 수 있는 컨텐츠로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강의가 있으면 클리닉도 있어야겠죠. 자, 현재 이 클리닉 항상 이렇게 아이들이 좀 많이 오는 편인데, 저는 한 번 클리닉 할 때 거의 뭐 2시간, 뭐 2시간 반 정도까지 이렇게 좀 잡아놓고 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테스트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끝내면 그 테스트에 대한 오답 매주 진행할 겁니다. 누적으로 계속 쌓아가서 6회차가 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배웠던 내용 하나도 까먹지 않고 완벽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오답 노트를 한다, 조교장에게 질문을 한다 등등등등 뭐 다른 강의들의 클리닉과 거의 비슷하겠지만, 일단 하나 확실한 거는 이미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클리닉이 있고, 그 다음에 강사뿐만 아니라 거의 강사 선생님에 준하시는 굉장히 전문적인 조교장님께서 같이 운영을 한다라는 점에서 아마 타 학원에 있는 사회탐구랑은 훨씬 더 다른 퀄리티로 만나시게 될 겁니다. 자, 뭐 당연히 이런 수행도나 성취도 같은 것들 어머님께 보내드리는 건 마지막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드리자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저는 사회탐구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중요도를 설파를 드려도 이미 어머님들 마음속에는 이미 국영수 학원 다른 데 다 알아보고 오셨을 수도 있겠죠. 네, 국영수 중요합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영수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고 해서 한국사 통합사회가 밀리는 거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지양은 되셔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저희 생각의 차이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시험기간 1회차 직전 특강이 있습니다. 보통 어머님들 정규반을 한 10명이 듣는다라고 치면은요, 한 직전 특강, 그러니까 1회차로 한국사 한 번에 끝내드린다, 통합사회 한 번에 끝내드린다, 3배, 4배가 옵니다. 더 큰 학교들, 배제 같은 경우는요, 어머님들 150명, 200명도 와요. 네, 이렇게 사회탐구 과목의 특성상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 물론 당연히 정규반보다 인풋은 적게 들어가겠지만 이러한 강의도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 시험 3, 4주 전, 이제 시험 기간 뜰 때쯤에 이런 거 학원에 공지되니까 문의 한 번씩 해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사 통합사회 과목 설명드렸고요. 네, 다음에 정규반 열 때쯤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